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네, 정치 파발마 하겠습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평론계 터미네이터 배종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평론계 키다리 아저씨 미스터 송 송국권 영남일보 본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어제로 이제 6달 6개월 맞아서 여러 평가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문자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난 6개월 점수를 매겨본다면은 여러분들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그 이유하고 보내주시면 간간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오프닝 하고서도 속보 짤막하게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참사 발생 후 헬로윈 기간 안전을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 보고서를 부당하게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보계장인데요. 오늘 낮에 12시 45분쯤에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 정보과 계장은 다른 직원을 시켜서 정보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의 업무용 PC에서 문건을 삭제하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을 회유 종용한 혐의로 특수본에 입건돼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송국권 본부장님, 12구 참사 부실 대응 혐의 조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수본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정조준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정보과 정보계장도 지금 입건이 된 상태고, 이 박희영 그 용산구청장도 지금 입건된 상태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렇게 됐는데 어제 오늘 그 안전재난과 직원들이 줄줄이 다 참고인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직 뭐 소환은 안 했지만 박희영 그 구청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이 대응에 부실했다. 예방과 대응이 모두 부실했다. 이런 의혹에 지금 휩싸여 있죠. 치사상이니까 이제 사망과 부상을 그렇죠. 업무상 과실입니다. 치사상 그렇게 됐는데 좀 부적절한 대처 참사 직후에 12구 참사 직후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지휘하는 것도 부적절했고 본인의 행적이 지금 상당히 오락가락해요. 그렇죠. 오락가락하고 또 재난문자 발송도 지체를 했고 심지어 뭐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하는데도 구청장이 불참을 했다. 이런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부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특수본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 12구 참사 발생하고 나서 뭐 했냐 그때 그랬더니 이태원 그 사고 현장 맞은편 거리가 뭐 퀴넌가 퀴넌 거리 거기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 방문했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어제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게 거짓이라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참사 당일날 이 박희영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에 의령에 가 있었어요. 경남 의령. 그렇습니다. 자신의 고향이라면서요? 고향이라고 그러고 뭐 시제에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문제 이제 거기 와가지고 본인이 사전에 얘기하기를 말씀하신 퀴논 거리는 바로 참사 현장에 뭐 한 50m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고 그래요. 맞은편. 네. 대로를 사이에 두고요. 네. 거기 한 말씀하신 데 2차례 정도 들렀다가 퇴근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2차례나 들렀는데도 왜 참사에 대한 그런 우려를 미리 깨닫지 못했느냐 그리고 대처를 안 했느냐라는 이제 비난이 쏟아졌는데 실제로 이 CCTV를 보니까 본인 같은 경우에 다른 앤틱거리 이건 이제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를 통해서 그냥 바로 집으로 귀가를 했다는 거예요. 손에 뭐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그러면 제대로 대처를 했느냐라는 그런 이제 문제를 받고 있는데 거짓말이 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거짓말은 방금 얘기를 했고 또 두 번째로는 상황실을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황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당직실을 그대로 했고 또 참사 이후에 대처를 제대로 했다고 그랬는데도
전혀 부실 대응, 희생자 숫자도 모른 것. 그래서 지금 이제 특별수사본부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사전에 대책 회의를 세 차례나 했는데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사 이후에 또 대책했는데 이 용산구청장이 한 번도 참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 수사하고 그리고 또 일반 응시점을 클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꿨는데 이 과정에서 유착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 그리고 그 지역 마지막으로 상인들과의 네, 참사 당일날 왜 아무런 대응을 안 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특별수사본부는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은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일단 그 행적이 이 묘연한 부분 그 거리로 나갔다는 그 자체가 다른 데 대해서는 참사 트라우마가 있어서 헷갈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짓말할 의도는 없었다는 거고 왜 키농길을 이야기를 했냐면 평소에 이제 기가 동선이 키농길을 이용해서 기가를 했기 때문에 그날도 그렇게 했겠지 하고 기억을 한 것이고 한 번 더 나갔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는데 그것도 부정확한 기억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행했던 직원들과 얘기해 보니 내 기억이 틀렸다. 실제 하차 지점은 키농길이 아니고 엔티카고 주차장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네. 자, 참사가 처음에 일어났을 때 본인의 대처가 부실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 구청장은 거짓말이 계속 거짓말을 낳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진상조사에 더 혼선을 주고 있는 그 네.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뭐 CCTV에 뭐 명백한 동선이 딱 나오니까 뭐.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2구 참사 국정조사 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에 이제 나섰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목소리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신속하게 진상에 일부나마 접근할 수 있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은 명백한 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국정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즉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직접 요청드리고 국민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범국민 서명 운동에 우리 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네, 오전에 이미 나섰다면서요? 서명 운동 시작했다고 그러던데요. 네, 이미 이제 장애투쟁에 들어간 것이죠. 장애투쟁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정의당 또 기본소득당 무소속이 가지고 181명의 명의로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장애투쟁을 병행하고 나선 것은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하라라는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 훨씬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국민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여당을 압박을 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엄청난 참사 156명이나 도심 한복판에서 숨졌고 명백한 국가적 책임이 있는 그런 참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행정참사에 대해서 왜 국정조사를 여당이 꺼리고 있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자, 송범 부장님. 국민의힘에서는 12구 참사 국정조사 요구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자, 일단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강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 중입니다. 수사 주체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해서 이관시킨 경찰입니다. 자신들이 수사권을 모두 갖다 맡긴 경찰을 못 믿겠다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논의합시다. 요즘 민주당이 왜 이렇게 오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장동 그분을 지키는 게 민주당의 존재 이유입니까? 이재명 살리기다 이 얘기예요. 그 한마디로. 이야기입니다. 예, 경찰 조사는 사법 영역이고 국정조사는 어차피 정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코너에 몰려 있기 때문에 지지층을 결집을 하기 위해서 예. 국정조사 그 자체도 목적이지만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이 서명운동을 받겠다는 것은 일단 장애로 나가는 명분을 찾겠다는 거예요. 장애로 나가서 지금은 서명운동이지만은 이것이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벌어지고 있는 국민행동에서 하는 윤석열 퇴진 이 그 집회 시위와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의 셀프 구명을 위해서 이 국민적인 비극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이제 동남아 순방을 위해 전용기편으로 이제 출국했습니다. 이번 일정이 오늘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일정을 일단 크게 보시면 그 두 가지입니다. 아세안 플러스 30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있고 예.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회담이 있어요. 정상회담. G20. 예. 예. 그래서 이것은 다자기구들이 다 참석하는 그 회의이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이태원 그러니까 12구 참사 때문에 뭐 불참도 고려를 했지만은 또 가면은 개별 정상회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아세안 플러스 30 그 기간에 돼 있고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이 또 같이 하는 정상회담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또 인도네시아 가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한일 정상회담도 지금 일본 언론에서는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인도네시아 가서. 예, 인도네시아 거기는 인도네시아, 미국은 인도네시아만 오는 거죠. 네. 아세안 플러스 3는 그렇죠. 그 바이든 대통령이니까 캄보디아는 안 오고. 그렇죠. 예. 발리에만 가는 발리에만 가는 예. 거죠. 그래서 이 상당히 특히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런 것 때문에 안보 한미일 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12구 그 참사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한다. 그런 설명이죠. 자, 배 교수님. 네. 이번 순방 의미는 어디 있다고 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첫 동남아 순방이다. 라는 부분에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세안 같은 경우는 세계 5대 경제권이고요. 또 우리나라의 제2교역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번 동남아 순방을 통해서 자유, 평화, 번영의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또 새로운 대아세안 정책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구상인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부가 가치 산업과 또 디지털 영역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한중일 정상들이 2년 10개월 만에 만나는데 지금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어떤 결론 낼지 좀 주목이 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또 한미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북한의 계속되는 이제 핵 미사일 위협 도발 속에서 어떤 공조 방안이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이번이 세 번째 순방인데요. 그렇죠. 첫 번째 예. 나토 해외 순방 때는 사적 지인을 1호기에 탑승시켜 가지고 논란이 됐고 또 전용기. 뭐 김건희 여사 또 뭐 보석 등등도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순방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에서는 막말, 네. 비속어 또 참배 논란이 돼가지고 외교 참사라는 논란까지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좀 국익 중심의 네. 외교적인 성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송범위원 이제 세 번째인데 어때요? 이번에는 좀 다른 분위기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기대는 되기는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하나의 특징이 해외 순방을 가면은 국내에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 팩트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이 또 이재명 대표가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치권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네. 해외 순방을 가고 나면은 어떤 국내 정치에서 문제가 생긴다. 지금 벌써 또 정보계장이 뭐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추정이 되는 그러니까요. 이런 사안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이 논란들이 겹치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좀 안보, 국방 분야에 대해서 좀 긍정적 평가를 받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그 핵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를 하면은 국민이 평가를 해 주시겠죠. 네. 자, 또 이제 순방 전부터 또 MBC 취재팀이 전용기에서 이제 배제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성남공항이죠. 그 환송장에서 보니까 아까 낮에 TV 뉴스 보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배웅하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이 이상민 행안부 어깨를 장관의 두 번 탁탁. 예, 왼쪽 어깨인가요? 팔뚝을 툭툭 두 번 치면서 네. 자신 있는 포즈 뭐 이런 걸 하고 비행기에 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깨를 왜 두드렸을까요? 경질론이 나오는 주무부처 장관인데 그 얘기는 야 걱정하지 마. 뭐 그런 제스처 아닐까요? 특히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 또 서울대 법대 후보에 가지고 기용할 때부터 자신의 충암고등학교 4년 후배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사적 인연에 의한 발탁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여론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뭐 경질해야 된다.
또 야권에서는 파면해야 된다 요구하고 있고 여권 내에서도 그런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해외 순방 대통령이 갈 때 그 공항에까지 환송 나오는 것 자체가 아무나 못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신임을 받는 사람은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당에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나왔고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요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신임하고 즉 이 얘기는 어깨 두드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경질 없어라는 사인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용납을 할지 앞으로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지 좀 우려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뭐 속마음은 뭐 나온 건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해외 출국하면은 장관 2명은 꼭 나옵니다. 외교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나와요. 반드시 나오게 네, 되는 거죠. 외교부 장관은 뭐 외교 그 해외 출장을 갈까 나오는 건데 이번에는 아마 선발대로 가서 차관이 나온 것 같고 행안부 장관은 국가 의전 책임자입니다. 예. 의전 책임자고 행안부 안에 대통령 의전 담당관실이 있어요. 의전 책임자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그래서 뭐 어깨를 툭툭 두드린 거 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장면은. 그 장면은 워낙 두 사람이 친숙하고 또 최근에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경질론이 지금 핵심 이슈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슈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두드렸다고 해서 그걸 재신임하는 거다. 네.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그렇게 표신하게 재심을 하겠습니까 하면은. 알겠습니다. 사실은요 법적인 책임을 넘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하면 즉각적으로 경질하는 게 맞죠. 최소한 경질을 안 한다면은 좀 자숙하고 근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좀 모습은 국민들이 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최근 대통령이 언급한 정무적 책임 발언은 정무 고위직을 겨냥한 말이 아니고 언론적 취지의 발언이다.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던데 자, 이상민 장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송범문장님은? 정무적 책임이라는 것은 정무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정무직이면 장관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저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냥 경질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봐요. 행정안전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안전의 총책임자인데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데 그는 넘어갈 수는 없는데 다만 시점이 지금 이렇게 해서 바로 수습이 될 수 있느냐. 차라리 수습을 먼저 하고 인적 쇄신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으니까 연말연시 개각이나 이런 때 행안부 장관을 포함시키는 그런 방안이 저는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보는 거지. 이 이상민 장관을 계속 유임을 시킨다.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행안부 부처보다는 용산 경찰서라든가 이쪽 하위직 쪽을 향해서 더 타겟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송 본부장님의 전망이 맞기를 바라는데요. 지금의 흘러가는 모습은 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찰 책임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사고 참사 났다고 그때 바꾸면 후진적이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여권은 전체적으로 선진상 규명, 후책임 이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또 최근에 뭐라고 그랬느냐. 자신은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흐름만 정리를 한다면은 경질이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경질 안 할 경우에 이제 국민 정서가 용납하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면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사태가 나지 않느냐. 네. 그래서 검사의 생각 대신 이제는 좀 대통령의 바람직한 생각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어요. 그 MBC 기자단 전용기 못한 것과 관련해서 이거 MBC 쪽에서는 취재 제한이다 이렇게 주장이고 대통령실에서는 편의 제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 짧게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송범문장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한 30번 두 분 다 뭐 기자 해외 순방 대통령이니까. 동행해봤거든 한 30번. 예.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취재 거부까지는 아니고 취재 제한까지는 아니고 취재 편의 제공을 안 하는 건 맞습니다. 이 전용기를 타면은 이제 굉장히 상당히 편리해요. 이게 이동을 하고 하는데 입출국 절차도 밟지 않고 그다음에 숙소도 다 예약을 해주고 그 대통령실에서 네. 그래서 정말 취재하기 좋습니다. 단체로 현재 가면 단체로 그대로 이동합니다. 네.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서 버스 타고 바로 그 이동을 해요. 출입국 절차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취재 편의라고 치면은 그 취재 편의는 박탈한 거죠. 네. 그런데 이 취재 거부가 아닌 것이 이 따로 가면 뭐 입출국 절차도 밟고 좀 번거롭지만 그렇다고 거기 설치되는 프레스룸에 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프레스룸에 다 출입을 할 것이고 또 풀 단위 운영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취재를 막는 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어요. 송국권 본부장님은 이제 전용기도 타고 취재도 많이 했다 그러고 배정호 교수님은 KBS에서 뉴욕 특파원도 했던 분이고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는요 편의 제한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취재 제한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1호 전용기는 아무나 탑승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만 탑승하는 것인데 그걸 탑승을 못하겠다는 것 자체가 취재를 제한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그 1호기에서 기자 간담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 간담회에 접근을 못하면은 이거는 명백한 취재 제한이거든요. 그러면은 취재 제한이 다른 기자들은 하늘에 떠 있는 공군 1호기 안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할 때 그걸 다 취재를 하고 있지만 MBC 기자는 별도로 민항기 타고 이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한이 아니라 배제가 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편의 제한과 취재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 1호 전용기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게 아니에요. 나라 거에 국민의 세금으로. 그러면 주인은 국민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명백한 대통령 직권 남용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분 의견 여기까지 듣고요. 자, 오늘은 6개월 맞은 윤석열 정부에게 청취자 여러분들 몇 점 주시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청취자 여러분께 의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다양한 입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높은 점수가 없습니다. 계속 받고 있으니까 다른 의견도 보내주세요. 자, 몇 분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30점입니다. 지금 지지율입니다. 6개월 점수 저는 인심 써서 6점입니다. 공정과 정의는 간 곳 없고 뻔뻔하고 무책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40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건 크게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안 써도 되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다는 건 잘못인 것 같습니다. 나요 10점 줍니다. 기쓴 거에 측은지심 전수입니다. 웃기는 정치 잘했으니 20점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웃기고 있네. 행안위에서 있었던 이 필담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송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강승규 기밀사회 수석 그리고 김원혜 그 수석이 홍보수석이 그 답변을 그러니까 질의를 듣던 도중에 뒤에서 필담으로 웃기고 있는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부적절한 저는 그 일이라고 봅니다. 그 해명은 물론 뭐 다른 일들 사적인 일로 했다고 해도 사적인 일로 해도 저거는 부적절한 행위죠. 그 엄중한 상황에서 그렇죠. 네. 정부 대통령실에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원조 친윤이라고 할 수는 장재원 의원이 네. 원래는 지금 뭐 이선 후퇴를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런데 장재원 의원이 나와서 기자들과 만나서 지금 국회의원들을 보글보글 끓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당히 강하게 그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점에 대해서 비판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핵심 참모 두 사람을 어떻게 그 운영위원장이 주호영 원내대표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핵심 참모 두 사람을 불러 세워서 두 번이나 사과를 하게 하고 퇴장을 시켰느냐. 이것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를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부에서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김원혜 홍보수석이 먼저 퇴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 이야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호영 운영위원장은 확실한 그 입장을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자. 끝으로요. 배 교수님. 자, 네. 지금 송 본부장님 쭉 설명했는데 이 관련된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뭐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본인도 즉각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석했던 김대기 비서실장도 잘못됐다고 했고 또 주호영 운영위원장도 사과를 요구를 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퇴장까지 됐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사과는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단독으로 보도가 나갔어요. 무슨 보도가 나왔나? 윤석열 대통령이 야 장관 한 사람 제대로 방어 못해라면서 전화해가지고 엄청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 보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오보라고 부인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런 맥락들이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배정호 교수, 송국권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